네,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만나는 수업 2학년 체육 심혜진입니다. 네, 출석 체크 방법입니다. 체육 수업이 있는 날 늦어도 10시까지 참여해주세요. 자, 이거는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이것만 할게요. 6월 2일. 자, 화요일. 자, 오늘 수업하면은 우리 이제 내일모레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날이에요. 전시학습 확인하고 갈게요. 1번, 질병의 의미. 자, 질병은 몸과 마음 전체 또는 일부가 아파서 장애를 일으키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기호품은 뭐라고 하는 거였을까요? 자, 성장을 촉진하거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대신 맛이 있거나 향이 좋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기분을 좋게 해서 자꾸 끌어들임으로써 중독성이 강한 음식 뭐 그런 거를 뜻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약물의 건강과 약물과 건강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자, 약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약물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약국에서 그냥 우리가 먹는 감기약도 약이고 진통제도 그냥 약이고. 자, 근데 이것을 잘못 복용할 때가 많고 우리가 임의로 복용할 때, 잘못 복용할 때 혹은 더 많이 복용할 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약물이란 우리가 말했듯이 그냥 먹는 약을 이용하는 건데,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사람의 신체, 정신 및 중추신경 등의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 자, 약물 자체가 이런 건데,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자, 유해 약물이라는 거예요. 약물 자체는 우리 중추신경, 아주 중요한 곳에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량의 약사가 처방하는 만큼, 의사가 처방하는 만큼 제대로 된 방법을 사용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따르지 않고 했을 때는 우리는 유해 약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몸에 굉장히 좋지 않아요. 어떻게?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의존성, 그리고 금단 증상, 내성 등을 유발하는 약물을 유해 약물이라고 해요. 야, 용어가 잠깐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의존성이란 약물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현상이에요. 약물이 없으면 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의존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자, 내성이란 약물의 지속적인 복용으로 사용 약효가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내가 우리 여중생이니까 좀 쉽게 생각을 할게요. 자, 생리통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느 날 하루, 자,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 한 알을 먹었어요. 자, 계속 먹다 보니까, 난 이제는 한 알로 안 돼. 나는 2알 먹어야 돼. 혹은 4알 먹어야지 이제야 안 아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한 알로 가능했다가 2알도 안 되고 4알이 먹어야 이제 효과가 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내성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약이 너무 몸에 많이 먹어서 안 좋은 것 같아. 이것을 끊을 거야. 끊고 이제 먹지 않아 볼 거야. 라고 했을 때 뭐 불안하거나 초조해지거나 뭐 이런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금단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물이 만성 중독된 사람이 이것을 끊고자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금단 현상이에요. 자, 금단 증상은 많은 곳에서 접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물론 술과 담배를 하지 않지만 담배에 중독된 주변에 보이는 아저씨들, 아빠 혹은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담배를 끊는다고 했을 때 난 담배를 못 끊겠어. 불안해. 초조해. 라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금단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독이 되는 것은 약물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인체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옆에 보면 약물 중독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자, 호기심에 혹은 어쩌다가 한번 경험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단 한 번 경험을 했는데 굉장히 몸이 너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거야. 자, 그래서 난 불안하고 필요하고 힘들 때, 아플 때 다시 약물을 접하게 돼요. 자, 한 번 했다가 이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원하게 돼요. 너무 간절해지죠. 자, 그래서 안 먹어보려고 했지만 또다시 몸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때 그래서 또다시 약물을 먹게 되고, 자, 이게 계속 돌다 보면은 어떻게 내성이 생기니까 약물의 양이 증가되고 더욱더 많은 의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약물 그리고 유해 약물의 중독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약물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 이것을 알아볼 건데요. 자, 약물의 용법 및 용량을 숙지한다. 자, 약국에 파는 약물이라고 해도 그 사용 설명서가 뭐 박스라고 하면은 뒷면에 간략히 나와 있기도 하고 안에 종이로 길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을 다 읽어보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는 약사에게 설명을 제대로 들은 뒤에 혹은 의사에게 설명을 들은 뒤에 그 약물을 적정량 뭐 하루에 한 알이면 한 알, 두 알이면 두 알 이렇게 용법 및 용량을 그리고 몇 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좋은 건지 등을 알아보고 섭취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 회에 몇 알, 자, 한 번 먹었을 때 몇 시간, 그리고 이 약물의 효과 및 효능을 정확하게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아보고 끝이 아니라, 자, 만약 내가 이걸 먹었을 때 혹은 내가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생리통 때문에 배가 너무 많이 아파서 진통제를 먹게 됐어요. 자, 먹게 됐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이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약을 먹게 됐어요. 자, 아침에 8시 정도에 하나를 먹었어요. 분명히 한 알만 먹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약물 이 뒤에를 잘 읽어보니까 최소 4시간 간격 혹은 5시간 간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배가 조금 덜 아파지나 싶었지만 다시 아파진다고 했을 때 최소한 몇 시간 간격의 텀을 두고 먹어야 된다고요? 4시간에서 5시간, 그러니까 12시에서 1시 정도에 다시 먹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먹었을 때 부작용은 무엇인지 분명히 그 약 박스에 쓰여져 있거나 약사나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것을 꼭 숙지한 다음에 먹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은 내가 사실 선생님 저 오늘 생리통도 너무 심하고 감기도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약을 한 번에 먹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저는 생리통 약을 몇 시간에 한 번에 먹어야 되는지, 한 번에 몇 알을 먹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감기약 또한 한 번에 몇 알을 먹어야 되는지, 몇 시간에 한 번 먹어야 되는지, 이 또한 한 번에, 이것도 숙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부작용까지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과연 감기약 플러스 진통제, 자, 이거를 한 번에 먹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을 같이 먹어도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상호작용의 기능성을 생각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호작용의 기능성은 누가 알려주겠어요? 이 또한 약사, 의사,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약을 복용할 때는 꼭 약사와 의사와 상담을 한 후에 먹어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약물의 잘못된 복용 방법입니다. 첫 번째, 약물의 오용, 그리고 두 번째, 약물의 남용이에요. 자, 약물의 오용이란 약물을 잘못 선택해 사용하거나 약물의 용량이나 용법을 잘못 사용하는 행위. 자,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루에 한 알 혹은 두 알만 먹어야 되는데 난 아파서 못 참겠어. 그래서 하루에 한 번에 4알 먹었어요. 자, 이것은 약물의 오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약물의 남용은 무엇일까요? 약물을 의학 외적인 목적으로 부적절하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예요. 자, 나는 감기를 걸려서 감기를 낫기 위해서 감기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뭐였지? 선생님이 드라마였나? 뉴스였나? 선생님이 어떤 걸로 접한 적이 있는데 뭐 감기약을 막 모아서 한 번에 먹는다던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감기를 낫기 위한 목적이 아닌 내가 어디가 아파서 진통을 겪고 싶지 않아서 진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먹었을 때 우리는 약물의 남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중독성 약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중독성 약물의 종류와 증상입니다. 자, 세 가지로 나뉘어요. 중추신경의 흥분제, 중추신경의 억제제, 그리고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환각제.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뉠 때, 자, 증상을 알아볼게요. 뇌신경세포의 기능을 중추신경 흥분제니까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적인 그런 예민함이 살아 숨쉬는 그런 정신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흥분제입니다. 자, 이런 것은 잠을 쫓고 피로감을 낮추는 역할을 하죠. 자, 이것은 어떤 약물들이 있냐면은, 자, 니코틴, 자, 담배를 이야기해요. 카페인, 커피. 이 두 개는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호품에서도 설명했어요. 자, 암페타민이나 코카인. 이 두 가지는 마약 종류에 속하게 돼요.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대표적인 흥분제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억제제입니다. 뇌신경세포의 기능을 억제해요. 다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흥분되어 있을 때 그것을 푹 낮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잠이 안 와. 일부러 잠을 재우는 수면제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설명해 줄게요. 자, 순간적으로 감정을 폭발하게 한다. 자, 중추신경을 억제해서 내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니까 어떻게 감정이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흥분제랑은 약간 달라요. 자, 그 다음 이성을 잃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유발한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중추신경이 제대로 된 작용,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성을 잃고 감정이 폭발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그런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종류에 있어서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알코올. 자, 술을 먹어서 사고를 치는 그런 뉴스들 많이 봤죠? 예를 들면은 음주운전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가스는 사람들이 안 좋은 행동에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가스를 먹게 됐을 때 일부러가 아닌 잘못돼서 가스 유출 등으로 먹게 됐을 때 사람들은 중추신경이 억제돼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사망까지도 이를 수가 있지만, 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드,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수면제, 그리고 신경 안정제 등이 중추신경을 일부러 억제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런 약물을 중추신경 억제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 환각제입니다. 환각이란 그 이상한, 정상적인 우리가 보는 시야가 아닌 이상한 것들이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환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먹게 되면 우리 뇌신경은 흥분 또는 억제, 자, 가늠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정상적인 것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상적인 뇌 활동을 방해하게 되고 판단력이 마비되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결국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물질들이 대마초와 LSD라고 쓰여 있는 건데요. 자, 이 두 가지 모두는 마약류로 취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곁에서 볼 수가 없는 것들이죠. 가장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자, 왜냐하면 위에서 중추신경 흥분제, 중추신경 억제제에 보면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니코틴, 카페인, 그리고 알코올, 이게 들어있죠. 물론 우리 학생들은 니코틴과 알코올을 쉽게 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약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접할 수 있는 약물을 알아볼 거예요. 체중 조절 약물인데요. 우리 여학생들이 체중 다이어트 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할 건데요. 지나치게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가 이런 것을 체중 조절 약물을 먹게 조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중 조절 약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몇 번 볼 수가 있어요. 간혹가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요즘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긴 한데요. 광고들 지나가다 길거리 가다 보면은 광고들이 많아요. 부작용 없는 다이어트 약물 이런 거 많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비만 치료제 복용으로 인한 피해들을 알아볼게요. 가장 큰 피해는 사용을 했을 때, 먹을 때는 살이 아주 잘 빠져요.
하지만 요요 현상이 와서 그것보다 더 많은 살을 찌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살이 쪘다는 것 자체는 내가 내 몸에 자신이 없다는 것.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불안, 우울증, 환각, 신경쇠약 등이 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작용이 거식증이나 폭식증 등 식이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약물을 먹었을 때는 그러니까 입맛이 없달까. 그래서 먹지 않아요. 그러다가 참았던 욕구가 이렇게 약물을 끊게 되면은 터져나와 거식증, 폭식증 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소화계통, 심혈관계 기능이 떨어진다. 당연히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서 다른 몸에 좋은 우리 영양소들을 섭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심혈관계 기능이 망가지고 소화기 계통이 망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심할 경우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 당연하겠죠. 약물을 복용하면서 우리에게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요. 자, 그럼 선생님, 저는 비만 치료제를 먹지 않고 살을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많이 했어요. 운동요법을 사용해요. 운동요법 플러스 식이요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운동을 하면서 식이를 조절하면 되는 건데, 물론 이것은 그냥 선생님의 설명이에요. 플러스 설명. 자, 운동요법은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운동처방, 그것이 바로 운동요법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운동요법이고, 식이요법이란 간단해요. 패스트푸드 먹지 않고 적당량을 적절하게 조금만 먹는 것, 그리고 폭식하지 않는 것,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 삼시세끼 제대로 영양소를 챙겨 먹는 것. 자,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천하기 어려운 건데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식이요법이죠.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면 체중 조절은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도핑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운동선수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육 강화제, 각성제 등 약물이나 주사와 같은 운동 외의 수단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도핑이란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내 근육을 키우는 것, 심장의 펌핑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천연 호르몬의 생성 및 교란 및 방해가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 뇌에서 생성되는 그런 신체에 필요한 호르몬들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일회성이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근육 강화제를 먹었던 사람이 단 일회성으로 끝낼 수 있냐? 아니에요. 이 또한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속해서 우리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우리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은 혼자서 일하지 않아요. 우리 인체 각각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신체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우리 소화계통에 영향을 주고, 자, 소화가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간에 영향을 주고 우리 팔, 다리에 영향을 주고, 자, 이런 것이 다 교란 및 방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공격성이 증가해요. 자, 이런 도핑 약물들을 복용을 하면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성이 증가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호르몬에 영향이 있으니 당연히 면역 체계가 변화가 되죠. 그 다음에 키와 성장은 모두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와 성장의 방해도 영향을 주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체에서 원래 복용하면 안 되는 해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오면은 그것을 다 어디서 처리를 하냐? 우리는 간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의 손상이 아주 매우 심각해지죠.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는 너무 깊은 심화 단계라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그리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알아보고 갈 건데요. 자, 이런 근력 조절 약물을 복용하면 어떻게 된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되게 된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란 심혈관. 자, 혈관이 이렇게 쓰면은 피가 이렇게 흐르게 돼요. 자, 여기에 콜레스테롤 이렇게 덩어리들이 쌓이면서
우리 혈류를 방해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자, 혈류가, 호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호스라고 표현할게요. 선생님이 혈관을 표현하는 건데, 호스가 이렇게 했어요. 자,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피가 이렇게 가야 하는데, 누군가 호스를 이렇게 눌렀어. 자, 호스를 누르게 돼서, 자, 호스가 좁아졌어요. 그럼 같은 양의 물이 흐를 때, 그러니까 즉 피가 흐를 때 제대로 흐를 수가 있을까요? 흐르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심장 및 신장의 부담이 증가하고 게다가 호스를 눌렀을 때 물줄기가 세게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혈압이, 그러니까 혈관의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려우면 선생님에게 질문을 개인톡으로 보내주세요. 개인톡으로 또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성기능이 감소하고 전립선 비대. 자, 남성에게 나타나는 이야기고요. 또 다른 것, 남성의 여성화, 가슴 조직이 발달한다. 그 다음, 여성의 남성화, 목소리가 굵어지고 몸의 털이 증가하게 된다. 자,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더해보기입니다. 체중과 근력 조절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을 더 찾아 넣어보자. 자, 읽어볼게요. 운동을 생활화하며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한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한다. 즉석식품을 자제한다. 약물은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자,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여기 더해보기에서 자, 한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작성해서 이것도 사진으로 제출합니다. 자, 이거는 체육책 페이지 43페이지에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체중 조절, 근력 조절을 위해서 나는 30분 이상 걷는다. 엘리베이터 사용 안 한다.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19차 체육 과제 할게요. 유연성 스트레칭 연습하기라고 했어요.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스트레칭 동작들 있잖아요. 그런 동작들 중에 몇 가지. 자,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유연성 시험 볼 거라고 했어요. 수행평가 볼 거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곧 등교 계약합니다. 등교 계약하면 수행평가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자, 3가지 이상 사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중독성 약물의 종류와 증상을 글로써 설명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 쓰여있지 않지만 3번 더 해보기. 자, 페이지 몇 페이지? 43페이지. 자, 43페이지 작성해서 이렇게 3가지를 제출해주면 돼요. 자, 그럼 최소 사진이 4가지 들어가고 설명이 이거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출석 체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은 우리 계약해서 교실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